요만한 그 31g짜리 금을 사는데 500만 원, 600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빈자들, 좀 서민층들 이런 층에서는 나 금 사고 싶은데 금 대신에 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기 있는 네. 은 펀드가 있어요. 은 광산 기업 투자하는 펀드인데 네. 이게 올해 한 해만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더 모였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같은 실물 수요에서 은이 점점 많이 쓸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했던 금의 낙수 효과가 있죠. 어허. 투자 과열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본능 사상 최고가 시대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에 이어서 은 가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은과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 2026년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 가격이 또 온스당 6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은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과거에는 은이 그냥 금의 보조적인 수단 아니야? 금, 은, 동 이런 느낌으로 이랬는데 이제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이런 데서 산업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은은 그냥 어떤 장신구로서의 쓰임이 아니라 아예 산업적 수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은가 폭등은 거품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랠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왜 한숨을? 정말 뭐랄까요?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은의 이 상승 폭이요? 아니면 은의 상승 자체가요? 상승 폭이요. 그러니까 상승폭. 이게 올해 에브리띵 랠리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에브리띵 랠리의 1등 음. 은이에요. 음. 지금 올해 은 가격이요. 지금 뭐 60달러 얘기했지만 지금 67달러, 68달러까지 넘어가고 있고요. 네네. 연초 대비해서 무려 130% 음흠.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주요 자산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된 랠리라고 보기에는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원인들이야 있겠죠. 근데 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 치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금값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금값은 또 왜 올랐냐를 또 치고 들어가면은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달러가 왜 약세를 보였느냐라고 본다면은 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고 투자자들이 열광하게 되는 어떤 그 전방에 있는 그 자산으로서 은이 2025년도에 주연으로 떠올랐다.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은 사실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요. 네. 보관하는데 돈이 드는 금, 은 다요. 네. 그런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화폐 가격이 너무나 떨어지는구나. 너무 많이 풀려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화폐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금으로 해지를 해야겠다. 해칭을 좀 해야겠다. 네. 좀 방어를 해야겠다. 이런 차원이라면 그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해칭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방어적인 어떤 금값의 오름인가요? 아니면 금, 은 자체가 얘기가 돼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그 오름폭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 얘기를 할 때 네. 지금하고는 좀 여러 다르다. 가지 상황이 좀 다르죠. 음. 기저에는 일단 돈이 많이 풀렸고 네.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그러면서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화폐의 구매력 보존 수단으로서 귀금속에 돈이 몰리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요? 지난 양적 완화 이후에 한 15년 이상 지금 흘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소위 뭐 방송 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존버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열심히 버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 과거에는 자산 가격이 오를 때도 있지만 또 급락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버티면 이기는 어. 투자가 지난 15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음. 위험 자산도 버티면 이기는데 안전 자산은 이건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것들이야말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크게 보면은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투자하면 성공한다라는 그 인식의 확대가 똘똘한 자산으로 돈을 더 몰리게 하는 거고 네. 이게 차별화되긴 하지만 네. 가장 똘똘한 자산들 주식으로 치면은 미국 주식인 거고요. 음. 뭐 귀금속으로 치면은 안전 자산으로 치면은 금과 은인 거고요. 음. 그리고 뭐 가상 자산으로 치면은 비트코인 같은 거고요. 네. 뭐 부동산으로 그렇지만 치면은 강남이고요. 강남 같은 거고요. 이런 것들로 돈이 더 쏠리는 이런 음. 현상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15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바닥에는 결국에 돈은 계속 풀리고 있다. 아. 돈줄이 말리지 않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의 다른 이름 같은 것들을 또 다른 정책 비슷한 정책들을 편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어. 계속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투자자들을 고양시키는 아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귀금속들이 주는 뭐라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하고 그다음에 구매력을 보존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뭐 화폐 타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치가 화폐 떨어진다. 가치가 급락하는 음.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 나만 돈 갖고 있으면은 바보 된다. 음흠. 이런 생각들이 더 극대화되면서 음흠. 금과 은으로 또 돈이 몰리는 측면이 있고요. 음흠. 왜 은은 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가? 네. 이건 사실 재미있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그 요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서울 대기업의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네네네네. 이야기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김부장 이름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김낙수거든요. 네네네네. 낙수 효과예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네. 금은 지금 온수당 4,000달러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거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한 그 31g짜리 금을 사는데 500만 원, 600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빈자들, 좀 뭐랄까 서민층들 이런 층에서는 나 금 사고 싶은데 금 대신에 살 수 있는 거 은. 그러면서 이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낙수 효과.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이 중산층 서민 계층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모두가 투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금속도 과거에는 부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거였다면 네. 지금은 중산층 서민들도 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산 시장에 내가 진출은 해야겠는데 똘똘한 데는 너무나 비싸. 그렇다면 그 다음 코스 은으로 그렇죠. 가자. 금보다 뭐 5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하니까 가격이. 거기에 또 수요가 엄청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변동폭은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기 있는 네. 그 은 펀드가 있어요. 은 뭐 이제 광산 기업 투자하는 펀드인데 네. 이게 올해 한 해만 한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더 모였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같은 실물 수요에서 은이 점점 많이 쓸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했던 금의 낙수 효과가 있죠. 아하.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기업들의 은 수요보다는 투자자들의 은 수요를 창출시키면서 어허. 전형적인 뭐랄까요?
과열기에 나타나는 투자 과열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녹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 국제적인 지정학적 이슈, 광물 네. 전쟁이라고 네. 얘기되는 네. 그래서 광물의 공급망 재편 같은 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게 은 가격에 큰 이슈가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은 같은 경우는 은도 보면 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핵심 광물 20개 중 하나로 네네. 지정을 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 조건 인식에 분명히 영향을 네. 줬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여하튼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도 은의 성격이 그 금속 성격이 빛 투과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이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태양광 패널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전도율도 좋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 전기가. 네, 반도체에서도 약간 사용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서도 촉매제로서 이제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 반도체 뭔가 미래 산업에 이 그 은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1년 만에 폭발적인 2배 이상의 가격이 오를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기대가 녹아들면서 이 투자 습관과 이제 융합이 되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은 같은 경우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고려 아연 같은 기업이 은 재련 1위란 말이에요. 네. 고려 아연의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은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고려 아연 가격이 재련하는 족족 그냥 돈이. 이익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부터 네. 은 투자 대신에 뭘 투자할래? 고려 아연 투자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은에 투자하는 대신에 고려 아연 주가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 어떤 미국에서 이러한 광물 동맹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런 재고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또 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한 10% 정도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향들은 지금 금값 상승의 낙수 효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그 습관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금을 넘어서 은까지 투자하게 되는 이런 그렇군요. 경향들이 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주셨던 금은 중앙은행들도 사고 네. 부자들도 사고 네. 뭐 예를 들면 금 같은 경우는 또 25년 1분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2%또 증가했더라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 금매입 수준이. 네. 그러니까 은행도 사고 돈 많은 사람들도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은 뭘 사냐? 은을 사지.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가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런데 그런 식이 이제 일종의 트리거가 투자자들의 어떤 강한 그 믿음 때문에 발생한 거였다면 은값 상승이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게 가장 큰 은의 단점이죠. 변동성.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아주 먼 과거지만 1980년도 초반에 은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오른 적이 있어요. 한 10배 이상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열풍이 끝나고 나서 또 급락을 했었고요. 좀 가까운 과거 얘기를 하자면은 2011년, 12년 요때도 은 가격이 한 3배 이상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다시 되돌림으로 인해서 그 상승 부분들이 다 사라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은 가격이 이렇게 뭐 20달러대에서 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60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거의 뭐 한 3배, 4배 이상 오른 거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냥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올라갈 때 지금 60불이 아니라 70불, 80불, 어디서는 100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게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느냐. 과거의 은혜의 어떤 성격 패턴을 봤을 때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유동성적인 측면, 지금 뭐 금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장기 금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 금리가 만약에 좀 변동성이 높아지거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 가격에서 약간 좀 충격이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은 가격은 더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비슷하네요. 주식과 금 살펴볼 때도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에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가 네. 되게 중요한 변수이듯이 네. 은도 지금 끊임없이 질주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유동성에 좀 약간 위기가 오는 순간 네. 변동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기억해야 되고. 일각에서는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뭐랄까 그 변동성에 취약하다고, 장기 자금 시장에 취약한 것은 이 귀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귀금속 쪽에서도 충격이 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은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떨어질 때 금보다 은이 훨씬 더 세게 떨어질 가능성 그건 염두에 당연하죠. 두고 시장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이 먼저 시장의 어떤 방향이 바뀔 때 네. 은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선제적으로. 네. 지금 에브리띵 랠리를 끌고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은이 주도했기 때문에 네. 에브리띵 랠리가 마무리된다면은 역시 은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우와. 네. 이 에브리띵 랠리 자체를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까지는 트럼프가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유동성 파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혹시 이쯤 되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시기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에브리띵 랠리라는 게 결국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 결국에는 어떠한 성장 동력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의 이 에브리띵 랠리는 돈은 많은데 그 돈들이 또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어떤 산업들,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쪽에 쏠림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다 오르는 그 스토리와 엮여가지고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 스토리, 그 내러티브, 그 테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인공지능 스토리가 약간 저물지만 그 바톤을 다시 뭐 우주 뭐 이런 쪽이 끌고 간다. 우주 산업이 끌고 간다. 내년에 예를 들면 스페이스 X 같은 거 상장 예정이 되네 만에 하고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내러티브가 등장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에브리띵 랠리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끌고 왔던 것들이 좀 김이 빠지거나 네. 우리의 예상에 훨씬 못 미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충격이 좀 오겠네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AI 거품론이라고 대표되는 일종의 이제 회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 맞아? 그 내러티브 맞는 얘기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일종의 잽 정도만 맞았는데 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대 이하의 어떤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 네. 실질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먼 미래까지는 안 보고 네. 그냥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 정도만 놓고 본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가자. 계속 밀고 돈을 태우자.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3년, 5년 정도 앞을 본다면 네. 분명히 이 인공지능 관련된 엄청난 투자가 공급 과잉 스토리로 갈 것은 또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진짜 달리고 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음. 다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다 이기진 못하겠죠. 뭐 승자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쏟아부은 엄청난 돈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셈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나타난다면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정확히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싸우는 그 빅테크들 가운데서 승자가 네.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네. 돈이 계속 투자되는 상황은 또 가능할 것 같고 뭐 그거는 뭐 정말 개인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수요가 어떤 끌고 가는 경제냐, 공급이 끌고 가는 경제냐,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부하지만 오랜 논쟁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이 끌고 가는 경제라고 봐요. 신기술이 나오면 거기서 니즈들이 발생하더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니즈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지 이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정말 그게 아닌 시대가 네,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3년에서 5년? 네. 그거 꽤 길게 보시는 편 아닌가요? 그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그래요? 뭐 이 오랜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네. 그렇게 6개월 1년 만에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를 네. 적당히 해야죠. 네. 정말 무섭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오픈에 일각은 네. 네. 뭐 저렇게 모든 거를 걸고 저렇게 투자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젊은 층일수록 더 이제 좀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투자 습관의 투자 문화의 좀 변화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네. 닷컴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금융위기 때 무너지고 막 이런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그 주변의 어떤 고용 문제, 뭐 소득 문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안에 기본적으로 좀 비관적인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하는 어떤 리스크 회피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시장에 전혀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폐허를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투자 업계에 뛰어드신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리스크 회피 성향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또 젊은 층 입장에서는 네. 회피를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모아봤자 네. 내 발 뉘을 공간도 없는데 회피 리스크 테이킹 자체라는 게 이제 의미가 과거와는 또 달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슬픈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젊은이들 화이팅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금속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뭐 이를테면 이제 글로벌한 광물 전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원자재의 그 가치 자산 개념으로서도 있을 수가 있고 금속 시장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은 전반적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어간다.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말씀을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조건이 있는 한 예를 들면 저는 그걸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끌고 가는 금융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지금 국면이에요. 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즈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네. 지금 실제 금속 가격들을 보면은 네. 니즈는 많지는 않아요. 니즈 대비 가격이 좀 많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있군요. 뭐 그 니즈라는 게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수백 개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니즈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으면 앞으로 니즈가 생길 거라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기껏 지어놨는데 깡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는 건 하나의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데이터 센터가. 네.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수많은 건설 장비들 그리고 수많은 금속들, 수많은 전력들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인공지능 스토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구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면은 뭐 니켈이나 아연 같은 것들은 그다지 별로 많이 쓰일 것지 않은데 인공지능 스토리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뭐 니켈이나 아연 같은 경우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실물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금융 시장에 반영되면서 끌어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실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 위험하네요. 지속될까 이게 오. 이 공급 과잉이 계속 진행될까? 이게 미국과 중국이 이런 소위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공급 과잉을 또 끌고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산적인 측면에서 고민도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이 약간 괴리가 있다는 것도 다 반드시 포인트로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네. 건 이런 사실 그 재련소든 아니면 뭐 공장이든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어져야 될 곳은 성장이 필요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산업 국가로 우리 간다라고 하는 그렇죠. 제조업 막 발전하기 시작되는 단계의 국가들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금융 허브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예를 들면 재련소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종의 빠꾸거든요. 네, 백. 네. 되게 적확했어요. 의미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글로벌 그 균형적인 성장에 네. 맞는 흐름인 것인가? 그러니까 오로지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미국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이런 벽들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이 동일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선빵이죠. 네. 선빵에 따라서 중국은 또 거기에서 이제 펀치를 카운터로 날리는 상황일 뿐이지 중국이 먼저 미국을 건드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 정도의 그 규모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과연 전 세계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정당성을 얻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트럼프는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을 안 들여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또 트럼프도 또 3년 후면 또 이제 안녕이니까. 네. 근데 또 앞서 뭐 바이든도 네. 세련되게 했죠. 네.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 나가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중국 견제라는 목표는 또 있었으니까 일단 이 방향성 자체는 어떻게 약간 나름대로 좀 세게 자리를 잡은 것 같다는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이 막 돈을 푸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나는 만들겠어라고 하니까 엄청 올랐다가 금값도 요즘 아주 조금 뭐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막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나름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막 30%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이제 1세대 비트코인 분석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보고서도 쓰셨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맞게 된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고유 성격이 상당히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탈중앙화라는 그 가치요?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발전하는 과정은 결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실제 뭐 거래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거래 용도로 이게 자산으로서의 그 이전 용도로만 사용될 뿐이지 이게 뭐 실제 우리가 뭘 살 때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발전 과정은 이 종교의 신자가 증가하면서 그 종교가
그 메이저 종교가 되는 과정과 전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종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발전한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 투자자들 신자예요. 이 신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과정과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네. 비트코인 외에도 에브리띵 랠리로 가게 되면은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투자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커질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귀금속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식시장의 발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젊은 층들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젊은 층들이 이제 주도했던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젊은 층들이 비트코인에 목매달지 않아도 내 자산 관리를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최근 들어서 그렇게 변화되게 된 또 계기는 네.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과 가장 유사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반도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위 미래 기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 미래 통화와 관련돼 있는 비트코인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반도체 이런 쪽이 계속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믿는다면은 비트코인으로 계속 돈을 쏠릴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약간 좀 꺾이는 지난 10월부터 약간 꺾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AI 거품론 그렇죠. 이슈가 나왔을 그렇죠. 때. 네. 그러니까 그 최전방에 있는 이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조금 한 발짝 좀 쉬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기 자금 쪽에서의 좀 변동성, 단기 자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측면도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좀 마른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간다. 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 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그렇죠. 그래서 하니까. 최근 며칠 전에 또 뭐 연준의 총재가 연준 은행장이 또 뭐 450억 달러인가요? 이 정도 또 단기 자금 푼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또 좀 올라온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엮여서 비트코인이 좀 한 25%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게 만들고 있는 건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다른 자산들과의 상호 작용들이 이제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되게 정책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좋았던 이유가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도사처럼 나타나서 계속 끌고 왔던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중앙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계속 돈을 푸는 쪽으로 갈 것이냐.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갈 것이냐. 반대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뉴스에 관계없이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다면은 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한때는 탈중앙화의 그 기치를 들고 나타난 비트코인이었으나 네. 네. 지금은 정책에 따라 특히나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 그렇죠. 됐다. 그나마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밑에 있는 어떤 코인류들은 네. 훨씬 더 심한 압박을 받겠죠. 어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제 개인적으로 하면은 대장주 외에는 이쪽 암호화폐는 조심해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네. 돈은 계속 풀 거잖아요. 모르죠. 어허. 중간고사 네. 중간 선거 전까지 네. 유동성 잔치를 트럼프가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네. 전제를 달았을 때 비트코인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예상은 틀린 걸까요? 금리도 낮출 것으로 지금 그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 풀리고 네. 아까 그 전제는 물가 수준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쵸. 부분이 그 전제까지 대전제가 있어야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물가 수준 낮지 않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3% 환호하는 게 가까이 지금 뭐 2.7, 8% 나올 게 2.7% 나왔다 뭐 이런 정도인데. 원래는 2%가 목표인데. 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미국이 과연 금리를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해도 금리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지금 금리 뭐 3.5%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이거 제가 볼 때 많이 못 낮춥니다. 오. 예, 많이 못 낮춰요. 지금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트럼프가 그래도 뭐 트럼프가 연준 이사들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액션들은 있겠죠. 네. 근데 그 부작용들을 고려하면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데이터를 봐가면서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정할 때 맨날 하는 말이 데이터를 보면서 차근차근 결정하겠다라는 네. 걸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조건들이 어떻게 설정되냐를 차근차근 봐가면서 투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은은 특히나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을 아무리 넓혀도 약간 완만한 우상향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원자재에 대해서, 특히나 금은 귀금속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